가게가 영업이 잘 안 된 것이지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쵸. 올해 분양됐는데 임대가 안 된 상가를 가보시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임대 사인이 한 10개 붙어 있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킨 일이 저희 집 와서 김장당구라는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 영어 지역에서 손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6개월을 못한다? 무조건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된다. 그 성공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새겨라. 그건 벌고 싶은 돈과 그 돈에 걸맞는 자기 성장. 네, 오늘은 천하무적 1등 부동산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천하무적 1등 부동산 저자 노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네. 대표님의 그 마인드, 네네. 그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참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책은 좀 어떤 의도로 좀 쓰신 책인가요? 과거에 썼던 책들이 어떤 부동산 영업을 하기 위한 실무적인 책이었다고 하면 이번 책은 제목대로 네. 한 지역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혼자만의 어떤 그런 부동산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형 부동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마인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 이런 부분들을 기술해 놓은 어떤 지침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까요?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겠지만 어떤 영업 조직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리크루팅 해가지고 인재로 키워내가지고 함께 목적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제 대표님 그 페이스북도 이제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리크루팅도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사람을 채용하는 그 공고도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회사에서 이제 매번 채용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는 게 이제 일상화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당시 저희 회사 이제 회장님께서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 드나드는데 현재 고소득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력서 한 500장 정도를 쌓아놓고 네. 누가 가장 빨리 입사해서 고소득을 냈던 것인가, 이런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공통점이 나온 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뭐냐면 29에서 32살 정도의 남성으로 네. 기혼자로 네. 아이가 최근에 태어났는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지 못하고 외벌이를 하고 있는 가장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방 2개짜리 빌라나 아파트를 새를 살고 있는데 네. 전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한 반년 정도의 생활비만 남아있는 남성. 야. 딱 말만 들어도 네. 돈을 안 벌면 집에서 아기가 큰일이 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사의 매뉴얼과 영업에 대한 마인드를 장착이 되는 순간 액션으로 굉장히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2-3달 안에 첫 계약도 하고 네. 또 고소득도 내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고소득군 중에서도 더 상위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년에 2-3억 정도의 매출을 내는 루키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그 직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진짜 조목조목 적으셔가지고 그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을 구한다 네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좀 많이 왔나요? 어떠셨어요? 말초적으로 약간 돈 욕심이 나는데 저기서 좀 배우면은 내가 좀 대형 건물 업무를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올리잖아요, 콘텐츠를.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요즘 해외에서의 어떤 그런 취업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희 회사와 저를 입증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내긴 하지만 대신에 어떤 인간적인 면, 업무적인 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트레이닝이 있겠지만 네. 어떤 과실도 굉장히 달 수 있다. 나의 2년 후의 모습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실제 다양한 부분으로 네.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성 터치가 돼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 부동산을 할 거라면 저 사람을 한번 만나는 보고 내가 입사를 하든 다른 일을 하든 결정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뭐 29세에서 32세 사이에 아기가 있고
투룸 빌라에 이제 뭐 이런 퇴사한 지 6개월 정도 된, 그래서 이제 이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뭔가 탁월한 업무 실적을 내더라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는, 이게 그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오히려 업무에 대한 능력을 대변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일종의 약간 무조건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정신력이 뒷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실제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회사나 저희 모사나 실체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입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업무에 얼마나 빨리 안착할 수 있는지 트레이닝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는 게 보통 저희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빨리 안착시켜야 되니까 네. 두세 달 안에 다 첫 계약을 하고 돈을 만족스럽게 3개월 안에 못 벌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배운 트레이닝을 통해서 내가 대형 빌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력만 있으면 일하는 방법은 회사가 가르쳐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합류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리크루팅 그 채용 공고를 내는 겁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뭐 학벌이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뭐 학과, 영어 네. 성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그런 기준을 갖다 대고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런 기준보다 방금 말씀하셨던 아까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기준들이 인재를 구분하는데 훨씬 더 이제 탁월하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약간 과신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력만 우수하다고 하면 네.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신력이 높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이기기가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그 나이의 직장인들이 버는 수익보다 못 벌지 않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게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고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는 저희 본사의 영업본부장을 겸직했었으니까 네. 샐러리맨 베이스의 영업사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그게 신입이면 학력과 경력을 다 봅니다. 왜냐면 그게 성실도를 그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입을 뽑는데 좋은 학벌과 나쁜 학벌이 있다고 뭐 생각을 하면 네. 그냥 객관적으로 경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공부했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성실함을 거기에 관점을 두죠. 근데 이제 영업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다소 그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이 노창이가 그런 의도로 나를 찾아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뭐 신사동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다, 역삼동 부동산에서 일하고 싶다. 근데 나는 500평짜리 건물 하는데 이제 약간 더 큰 건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답답하다, 그래서 지원을 했다 이러면 제가 일부러 그분이 지원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부동산에 제가 가봐요. 그래요? 가서 이제 겉에서 보고 네. 어떻게 일을 하는 부동산이구나. 그 부동산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얼마나 올라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 전화번호 검색해보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로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블로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고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와서 대형 건물을 가리켰을 때 업무의 자세와 프로세스는 되어 있으니 충분히 돈 벌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지원을 이렇게 딱 했는데 네. 그 사람 이름으로 뭐 검색이 하나도 안 되고 네. 이력서 쓴 것도 굉장히 그 성의가 없고 이러면 메일을 보내요. 네. 저희 이러한 사정으로 채용이 힘들 것 같습니다. 면접은 뭐 이번 기회는 좀 아쉽지만 힘들 것 같고 뭐 나중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그 자기소개서와 이런 걸로 재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아주 자세하게 써가지고 네가 생각한 게 오해다 이렇게 불식시켜 주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90%는 오해가 아니라 진실로 끝나서 채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답장 오면 기분 나빠서 그냥 읽고 말겠죠. 뭐. 네. 이제 요즘에 이제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뭐 대기업들이 이제 공채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이제 수시 채용하다 보니까 취업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님은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환경이나 그들의 말이 어떻게 좀 들리거나 느껴지세요?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취업이 요즘 힘들고 그 제 주변에 있는 회사들도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어떤 리서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AI가 뭐 네, 대체한다 이래가지고 또 저도 이렇게 챗GPT나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그 부하 직원한테 뭐 어떠한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시세 데이터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런 것들을 제가 로우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만들어줘 그랬을 때 상당히 근접해서 만들어줘요. 훨씬 낫죠. 또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게 네. 그쪽에서 제안도 하잖아요. 그쵸. 뭐 예. 이거를 이렇게 보기 개조 편하게 뭐 엑셀 같은 해드릴까요? 걸로 정리해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줘 고마워. 그럼 또 이렇게 또 만들어주잖아요. 또 파일로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점점 어떤 특화된 게 아니면 제가 하는 업에서도 단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중개업소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역으로 이건 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3D 업종이라든지 네. 3D 업종은 아닌데 할 만한 일이고 대기업 일인데도 불구하고 블루 칼라라고 불리는 대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꿈을 이뤄내 나가고 지금 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나의 성장의 하나의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계단을 먼저 올라야 옥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일단 계단은 한번 올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선택지가 그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여의도 IFC 내 여자친구랑 갔을 때 밥을 먹었던 팝콘 여의도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빨간색 팝콘 네. 이런 걸 딱 생각하고 양복 입고 팝콘 엘리베이터 43층 그쵸. 이것만 딱 생각을 맞아요. 하면 그 첫 단추의 첫 계단을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이런 것도 도전해보고 저희 업계에도 엄청 부동산에서 큰 좋은 회사들 많잖아요. 네. 뭐 땡땡 자산운용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네. 누구나 선망하는 회사들. 그러면 그 선망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예전 동료라든지 선후배들 만나가지고 누구든 그 사람한테 27살에 이 자산운용사에 처음 신입으로 들어와서 지금 50살이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나는 뭐 26살에 부동산 학과를 나와가지고 저 역삼동에 있는 직원 5명이 있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다가 또 뭐 대학원도 다니고 네. 내 스스로 성장도 돼서 입증도 하고 인맥이 생겨서 소개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네.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좀 다양한 시도도 해보시고 또 창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어떤 폼나는 창업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 미래에 오래 할 수 있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좀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취준생뿐만이 아니라 네.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네. 제 딸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학과를 네가 다니고 있지만 너의 어떤 인생관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외에 다른 꿈이 있다 보면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럼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나를 안 뽑아줘서 문제인데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풀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네네. 거기서 오는 뭐 고민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력서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이력서를 읽다 보면 안 맞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은 있어요. 내가 고민을 거쳐서 채용해서 몇 달을 가리켜서 영업할 수 있게 독립적으로 독립시켰는데 네. 세월이 반년이 지났더니 내 시력이 나빠진 건지 내가 내 눈을 때려야 되는 건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럼 뭐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한다. 실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네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무조건 실적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영업 지역은 을지로 3가로 정했으니 을지로 3가에 블러킹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동네나 막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직접화가 안 돼가지고 계약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경고를 계속해요. 을지로를 해라. 본인의 지역을 사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수를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그 사람이 갉아먹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하고 진짜 안 되겠으니까 당신은 부동산업이 안 맞는다. 다른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해서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그거는 둘 다 손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그 들인 시간이 서로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정말 잘 뽑자. 한 번만 면접 보고 사람을 뽑지 말자. 3번 정도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꼭 회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이제 그 구직자를 위해서라도. 그럼요. 이제 이번에 쓰신 책에서 특히 이제 대표님께서 주로 하시는 뭐 업무용이나
상업용 지금 부동산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넘쳐나는 공실이나 폐업 상가가 많은데도 이런 시기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건데 제가 주로 추구하고 있는 대형 건물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경기 여파가 아주 크진 않아요.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면에 있는 중소 빌딩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상가, 뭐 아파트 상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떤 로드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망했으니까 저 가게가 영업이 잘 안 된 것이지 부동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워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쵸. 재밌는 거는 어떤 한 스트리트에 모든 가게가 닫은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 옆에 가게는 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타벅스 옆에 가게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안 망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가게는 분명히 어떤 다른 브랜드의 커피숍이었는데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경기도 경기지만 누가 어떻게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명동상권이니까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랑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부동산이 단순 중개만 하면 안 되고 공부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상가를 이제 소개를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워크인이나 전화로 나는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자리를 알아봐 달라 이랬을 때 부동산이 그냥 5천에 300짜리 좋은 가게가 있으니까 그냥 그 가게가 치킨집에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게를 찾는 사람한테 여기서 치킨집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그냥 권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망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업력이 높은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내가 치킨집을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 내 고객이 왔어. 그러면 저기서 치킨집을 했을 때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는 커피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액세서리나 옷가게는 돼도 치킨집을 하기에는 배우 세대가 너무 없다든지 배달하는데 오토바이를 대기 너무 힘들다든지 치킨집이 가져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적합한 가게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하고 그냥 손님이 왔으니까 이 가게가 싸요 이렇게 해서 하면 계속 폐업이 양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니 경기와 상관없이 저기는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럼 장사가 잘 되는 동네 그 가게에 가서 한 30, 40분 정도만 그 가게를 바라보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기는 코너긴 한데 저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화단 있는 쪽에 공간이 한 5m 정도 있는데 저기에 오토바이가 계속 되면서 배달을 해가는구나 라든지 여기는 5분, 10분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저렇게 있어서 여기는 좀 동떨어진 가게긴 하지만 배달시켜 먹기 굉장히 좋은 치킨집이구나. 왜냐면 치킨집을 가서 통닭 2마리 주세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치, 이제 없죠. 그런 다 경우. 배달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대로변인데 좋은 자리니까 치킨집 하세요 이러면 거기가 100% 망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중개사들은 그 치킨의 어떤 시장 유통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이 치킨을 먹는 거에 대한 트렌드까지도 조사해보고 적합한 물건을 딱 선택해서 중개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력 없는 부동산 업체들을 다 제끼고 내가 독보적으로 그 동네에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님과 그 인터뷰를 할 때 항상 이 업에 대한 마인드에서 참 많이 배우거든요. 오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기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도 사실 공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지어서 공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얘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대표님 들어보니까 정말 좀 깨어있고 생각 있는 공인중개사라면은 진짜 뭐 새로 막 지은 데는 또 한 6개월 정도 지난 데는 이제 공실이 길어지니까 임대료를 다운될 여지도 많고 하니까 기존에 오래된 건물에 있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여기 지금 이렇게 가면은 새 건물에 임대료도 낮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다면은 이게 중개 수요를 일으켜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뭐 작은 업체니까 이제 저한테는 오지 않겠지만 그런 부동산들이 사실 뭐 저한테 연락이 오나 뭐 명함을 뭐 붙여놓고 간다든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에 일을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진짜 그 결과의 차는 어마어마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가산 디지털을 말씀하시니까 네.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저층 상가 그리고 뭐 플라자 상가 막 지어놨는데 그 분양은 됐는데 임대가 안 된 곳 그쵸.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 지인 중에 그런 곳에서 부동산을 오픈하신 분이 뭐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그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고 흔들림이 이제 시작되면 울산바위 흔들리듯이 관성을 이용해서 흔들다 결국 그 돌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올해 분양됐는데 임대가 안 된 상가를 가보시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임대 사인이 한 10개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덕지덕지 막 맞아요. 붙어 있고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상가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불이 꺼져 있는데 사채를 쓰라부터 시작해서 오만 찌라시가 맞아요. 그 안에 쓰레기처럼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여기도 비어있네. 그럼 그 상가 주인을 알면 얼마에 내놓을 건지 그 정도면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물어보고 저도 현수막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10개 중에 11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만 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스며들어야 돼요. 건물주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30평짜리 상가를 네. 평당 4천만 원에 분양받았다고 따지면 그 조그만 상가가 백다방 할 정도의 그 크기에 그 상가가 12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12억을 캐시로 샀을까요? 아니죠. 부채를 다 꼈겠죠.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속이 쩔쩔 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 쩔쩔 끓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동네 중개업자가 아니라 네. 이 가게의 주인이다. 그 관점으로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 생각을 해보라고 제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가격 상황을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라. 사장님 여기가 현수막이 10개도 넘게 이 안에다 붙어 있는데 제가 손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오랫동안 안 나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안도 들여다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 해가 가니까 제가 그 현수막을 떼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저는 이 옆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니 혹시 저한테 그 관리사무소 통해서 제가 그 들어갈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바로 옆이니까 제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게가 나갈 수 있도록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도 거기다 임대 사인을 붙여놓고 수시로 제가 거기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너무 어둡게 돼 있으니까 관리비 너무 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녁에라도 불을 좀 켜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자기 가게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얘기한 대로 현수막이 지저분해 보이네.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던 그 부동산이 새로 붙인 현수막이 저거구나. 그리고 안에가 깨끗하네. 그걸 인지하잖아요. 그 인지할 정도의 시간을 줘요. 3, 4일이라도. 그리고 그 청소해놓은 거를 찍어가지고 보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된 게 비포, 애프터를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돈 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부동산인데 청소를 해줬네. 그럼 약간 살가운 마음이 가잖아요. 그 상태로 안에서 찍은 사진을 며칠 있다 보내주면서 사장님 가게라는 게 로드샵이 안에가 잘 보여야 되는데 현수막이 저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오래 비어있고 안 좋은 인상을 주고 제가 청소를 해서 깨끗하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3개월 정도 전속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제가 저 업체들한테 공동중개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 현수막은 다 치우고 현관문 앞에다가 깔끔하게 전화번호 하나만 깨끗하게 붙이고 안에 속이 다 들여다 보이도록 하고 필요하면 전기 켜놓는 관리비 제가 내더라도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나오셔라. 그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저한테 납득을 하고 전속을 주게 되면 그 임대 사인 붙여놓은 곳들한테 제가 그거 다 떼시고요. 대신에 노력하셨으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수수료 발생하는 거에 7, 80%는 사장님이 손님을 붙이시면 물건 수수료도 사장님이 다 대부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현수막은 제가 뗄게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현수막을 떼버리고 안에 환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환하게 안에가 깨끗해 되어 있는 공실과 똑같이 쭈루룩 비어 있을 텐데 덕지덕지 붙여 있는 그 상가를 딱 비교했을 때 네일샵 하겠다는 아가씨 분을 모시고 가서 104호도 비어 있고 107호도 비어 있는데 두 개 하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깨끗한 가게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계약 성사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공실이 많이 생겨도
돈을 못 버는 거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미국의 부동산에서 다닐 때 실적과 관련돼서 미국 본사와 그 화상회의를 하는데 한국의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러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전쟁이 났냐? 그래서 아니 지금 전쟁이 난 나라에서도 실적이 오르고 있다. 네. 그런 핑계를 대지 마라. 니네가 영업을 안 한 거지. 왜 경기 탓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저희 어떤 건물주가 세상이 다 망해도 내 건물은 비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많이 줄 테니까 내 건물이 비지 않게 관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떤 정신적인 그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공실이 많이 생겼는데 공실이 많이 생긴 거는 상관없고 나한테 기회를 준 고객의 물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잘 돼 있는 가게 사장님을 꼬셔서 내 비어있는 공실을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나한테 일을 의뢰한 사람의 건물을 비게 만들지 않겠다. 약간 그 마인드만 갖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탓 안 하게 돼요.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찌라시 하나 붙여놓고 나 일 다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그 안을 또 청소도 해야겠다 뭐 옆에 외관에 뭐 막 붙은 것도 떼야겠다 이런 걸 다 해야지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크고 또 그게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그 우화 같은 데도 보면 어떤 부자가 여름에 이제 물놀이 할 때 애들 태워야 되니까 페인트 공한테 그 자기 집에 갖고 있는 그 보트 칠 좀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배 타고 놀라고 했는데 그 배 주인이 섬뜩한 거죠. 예전에 그 배 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페인트 칠만 한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아들이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헐레벌떡 갔더니 잘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배를 살펴봤더니 배에 고장난 부분이 메워져 있는 거죠.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공한테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번에 배 칠하다 보니까 배의 본질이 뭡니까? 물에 띄우는 거잖아요. 부동산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이 있잖아요. 상가면 월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본질에 집중해서 어차피 배를 띄울 건데 칠하다 보니까 구멍이 보였는데 내가 할만하니까 상가를 청소한다. 내가 할만하니까 그 배에 거기 구멍 메웠어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페인트공으로 보겠어요? 은인으로 보죠. 중개를 하는데 그냥 나는 중개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재산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임차인을 저 건물에 입주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2년 후, 3년 후가 편안할 수도 있고 잘못된 임차인으로 인해 가지고 속병에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그냥 단순하게 나 그냥 채우고 수수료 0.9%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도 이제 실력을 이기는 통계의 힘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방금 사례에서 보듯이 뭐 이렇게 뭐 찌라시를 떼고 안에 청소한다고 이게 정말 다 계약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한 개일 때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10개가 되고 뭐 30개가 되고 50개가 되면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중개 성공률이 훨씬 더 높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서 2월 돼가지고 로또 당첨되면 40억이 넘는데 뭐 속초 어딘가에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대. 나도 로또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몇 장 샀어? 물어봤으면 지난주에 뭐 안 샀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의 가장 최우선 해야 될 거는 로또를 1,000원이라도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로또라는 거는 너무나 굉장한 확률과 통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5,000원을 산 사람에 비해서 500만 원을 산 사람, 500만 원을 살 수 없지만 그 수십만 원을 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40배 샀으니까 당첨 확률이 40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업에서 통계가 로또의 확률이 아니라 그냥 100단위, 200단위의 통계란 말이에요. 한 명 만난 사람과 100명 만난 사람의 통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그 100명을 만나는 건 해볼 만한 통계예요. 근데 내가 나의 액션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통계가 무조건 통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손님을 찾아낼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통계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 뭐 5명을 만날 때 그리고
뭐 10명이 만나는 사람, 30명을 만나는 사람, 100명을 만나는 사람이 보상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숫자로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는 신입사원이나 뭐 새롭게 이 일을 해보려는 사람들은 저거 100명의 사람들 만나서 저거 하면은 이 정도 번다고? 그러면은 해볼 법도 한데 대다수가 또 그걸 못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건데, 통계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고소득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대표님의 말씀이 네.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걸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29살에서 32살 사이에 네. 돈 안 벌면 큰일 날 사람, 그 사람은 그 의지가 꺾이는 게 덜한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있죠. 배가 따뜻한 사람들, 네. 부잣집 아들, 이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이제 제가 최근에 낸 채용 공고에 보면 뭔가 느낌상 저거 보고 입사하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으면 그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쵸. 그게 좋게 얘기하면 매니지먼트인데, 저는 어차피 이 일을 배울 때 저한테 일을 가르쳐 줬었던 뭐 싱가포르 사람, 미국 사람, 제 첫 직장의 회장님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 조직이고 자기 사업화해서 하는 부동산 업종이라고 해서 네 맘대로 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회사는 통계치를 갖고 있으니 그 통계치에 근접하게끔 영업사원이 매니징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영업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제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A급 고객이 몇 명 있어요? 그 숫자가 2~3명밖에 안 돼요. 아니 A급 고객이 2~3명밖에 없다는 거는 그럼 지난주에 접촉한 신규 접촉이 20명도 안 되죠? 그럼 안 된다고 하면 지난주에 몇 시간 일했어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6시 퇴근하셨어요? 저녁에 뭐 하는데요? 이런 거 꼬치꼬치 다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의지가 살아있고 그래도 좀 똘망똘망한 사람이고 그러면 패자부활전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신규 접촉한 사람 명함을 5개 정도는 보여주고 퇴근하고 그 사람들이 누적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안에서 A급, B급, C급을 분류해서 A급은 당신이 능력이 안 되면 선배를 붙여주거나 내가 도와줄 테니 진행해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계속 그 루틴한 영업 숫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은 솔직히 고객이 도장 찍는 날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20억에 그 빌딩 사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계약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120억짜리 건물을 팔 사람과 살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가는 거는 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10명 안 만나면 집에 안 가. 근데 그 실제 나가보잖아요. 그럼 하루에 모르는 사람 10명한테 부동산을 사고 팔 건지 이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데 놀랍게도 4~5시간이 안 걸려요. 할만한 거라고요. 할만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넌 일을 안 해서 못 버는 거지 경기 탓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할만하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 작가님의 책을 보면은 이제 창업 직후에 반년 정도는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일만 해라. 네. 굉장히 그 하드 워커의 삶. 진짜. 아니 진짜 일만 하다 죽어라. 약간 이런 느낌의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되게 그 워커홀릭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대표님을 이제 몇 번 만나고 했으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얼마나 일을 하시고 또 정말 어떤 신입사원이나 이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도 정말 대표님처럼 뭐 한 달에 뭐 1억 이상 뭐 3억 4억을 벌고 싶어. 얼마나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부동산 일의 어떤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그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수수료의 단가가 5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벌려면 계약을 20건 해야 된다. 그런 업종도 있어요. 그렇죠. 또 500세대짜리 오피스텔 1층에서 전월세 하면은 딱 그런 그쵸.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형 건물 위주라든지 산업용을 하다 보면 나는 루틴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큰 건물에 가서 어떤 임차인 만났는데 갑자기 부동산 회사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저희 회사나 본사가 다 멀쩡한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이사는 안 할 건데 저 울산에 공장이 있는데 그 2,500억인데 이런 것도 매각할 수 있겠냐 이러면 그 담당자가 깜짝 놀라겠죠. 자기 못 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걔는 못 팔지만 회사는 팔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걔는 그 일을 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6개월은 나의 실력과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한 사람으로서 루틴화돼 있는. 그래서 제가 신입한테
6개월 동안 놀 생각도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밥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말고는 아예 놀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표정이 큰 낭패를 본 눈빛으로 사람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근데 이건 평생 그렇게 하면 나도 못한다. 6개월 정도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루에 신입 때 10명, 20명씩 만났던 루틴이 게을러져 봐야 3, 4명은 만나게 된다. 중요한 거는 한 명이라도 매일 만나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최대치로 6개월 동안 이 일을 몰입해 놓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속성상 게을러집니다. 그쵸. 그 중간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다시 반짝반짝하면서 네. 좌하향을 하지만 어느 정도 딱 내려왔을 때 놀라운 현상이 발생하죠. 그건 뭐냐면 만난 사람한테 깨지고 경험한 거 수치가 높아지면서 나의 실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타석에 들었었을 때 아웃만 당했는데 투수의 공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인간으로서의 게으름이 나타날 때 타율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실력이 2, 3년 정도 된 사람들 중에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냥 하루에 1명, 2명밖에 안 만나는데도 매출이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저희 13년째 매출이 수억 원대로 계속 유지되는 영업사원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조금만 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하면은 앞자리가 바뀔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자리가 안 바뀌어도 제가 푸시는 안 해요. 자기의 기본적인 걸 충분히 하고 있고 자유롭게 영업하고 싶어서 중개를 선택한 건데 왜 그거밖에 못 벌어? 넌 더 벌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신입이 아무것도 지금 손님도 없고 시킨 일만 하면 되는데 그 시킨 일이 저희 집 와서 김장 담그라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영어 지역에서 손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6개월을 못 한다? 그러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불러다 이런 얘기를 해요. 1년에 3천만 원 벌려고 이 일을 하냐? 당신은 꿈이 뭐냐? 얼마를 벌고 싶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저 그래도 부동산 일하는데 그래도 2억은 벌고 싶어요. 그러면 2억을 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당신은 왜 못 버는지 아냐? 업무량이 너무 부족하다. 일의 몰입도를 좀 높여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꿈과 그 업무적 성과라고 할까요? 그 관련성도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꿈이 크면 클수록 뭐 업무적 성과가 높은지 아니면은 꿈이 없어도 업무적 성과가 높을 수 있는지 이런 관련성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무조건 관련성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학교 교훈에 너의 그 성적에 따라서 미래의 와이프의 얼굴이 바뀐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노골적인 또 어떤 꿈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꿈이라는 게 엄청 그 나의 죽기 직전에 나의 어떤 완성된 모습의 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몇 년 후, 또 10년 후 이런 것도 일종의 큰 꿈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이 없이 이 일을 시작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꿈이 돈이면 안 돼요. 그 돈을 꾸겨가지고 그 꿈 뒤에 숨겨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꿈은 뭔가 이 북극성처럼 실체를 닿을 수 없는데 내가 거기로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는 그런 거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유를 다 듣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딱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성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새겨라. 그건 벌고 싶은 돈과 그 돈에 걸맞는 자기 성장. 그래서 그냥 돈만 벌 거면 엄청 그 이상한 걸로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 품위 있게 남에게 이타심을 갖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수료를 챙기는 직업이지만 그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는 뭔가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준 건데 그 이익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은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거래를 시키라는 거고 그 거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장에 수반된 돈을 벌고 그 돈에 걸맞는 자기 성장을 이루는 그런 것들 중에서 너의 꿈과 결합해서 잘 포장해서 키워드의 꿈을 만들어서 들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신입 입사교육 첫날에 이제 꿈이 뭔지를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앞에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야기를 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꿈 있으세요? 아 이거 되게 인상 깊다 이런 거. 제 예전 팀원 중에 우체국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하면 그분의 이제 군대 선임이 제 팀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군대 모임에서 만났더니 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뭐 그렇게 빨리 뭐 그 결혼도 하고 집도 없고 막 이랬냐 그랬더니 난 부동산 일하는데 기업들 사무실 이전시키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형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받아서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명함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 뭐 공무원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많고 부동산 일이. 그래서 이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애 끌어야 된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난 가급적이면 그냥 직장을 다니세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볼 건데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2달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이제 물러설 데가 없다. 나 그만뒀다. 나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서울에 왔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제 팀원들한테 무한 책임감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럼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오가 남달라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회사 왜 공무원 그만두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도 지금 스트레스 굉장히 압박을 받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공무원 하면서 제 윗사람들이 어떻게 힘겹게 첫 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봤다. 자기는 가족들을 자기가 다 케어하고 싶고 벤츠 타고 싶고 애 많이 낳고 싶고 서울에서 아파트 사서 살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되게 노골적이긴 한데 그 사람의 표현에서 꿈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행복한 가족, 부유한 가족, 많은 뭐 자녀 막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 정도 그 사람이 또 가을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놀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엄청나게 일을 시켰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신입한테 시켰던 과제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과제를 다 수행한 사람이고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대형 건물에 가서 그 대형 건물 임차인을 조사해서 그 임차인들 중에서 이사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가 맡고 있는 건물에 왜 이사를 해야 되는지 제안해서 이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대형 건물에 한 20개 정도의 회사들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하루 종일 연락하고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오늘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갔던 건물에는 임차인이 수백 명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화를 하는데 하루 종일해도 이 건물 끝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놔보라고 딱 했더니 그 건물이 성지 하이츠인 거예요. 오피스텔. 그래서 이걸 좀 내가 디렉션을 제대로 못 준 것 같은데 우리가 타겟으로 고객도 중요하다. 한 200~300평 정도 되는 회사야 이사를 시켰을 때 우리한테 5천만 원, 1억 정도의 수익이 떨어지지 30평짜리 이사시키면 5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데 그 50만 원짜리 고객이 나쁜 게 아니라 50만 원짜리 고객 200명을 접촉하는 거는 그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 옆에 그만한 크기의 통건물을 막 타겟으로 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정도의 의지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모 부동산 회사의 부사장님을 하고 계시고 정말요? 와. 자녀도 3명이고 벤츠는 아니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집도 여러 채가 있습니다. 야, 꿈을 이루셨네요. 자기가 저한테 그 20여 년 전에 얘기했던 거를 눈으로 실현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연히 이러면은 제 선배처럼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 꿈의 그 북극성이 너무 빛이 여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역시 넌 아니었나 봐 하고 다른 직장을 찾아요. 아니 그 꿈에 관련해서 뭐 자기계발서 같은데 보면은 내가 가진 꿈을 뭐 남들한테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 책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런 꿈 뭐 얘기해봤자 주위에 얘기해봤자 뭐 비웃음만 사고 뭐 도움될 게 없다. 그 꿈을 뭐 숨겨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얘기하고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상반된 조언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꿈을 이루는 측면에서 내가 가진 목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저는 제 스스로가 다 해요. 제 스스로가 다 하고 신입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입 교육하는 와중에 그 매출 그 꿈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부합하게 한 1년짜리, 3년짜리 사업 계획서를 다 세우게 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 안에 돈을 얼마 벌 건지가 다 거기 기재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난 부동산 일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3년 후에 나의 돈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근데 그거를 예측할 수 있게 다 짜게 해요. 그리고 다 짠 다음에 사람들 그 회의실에서 공유를 해요. 얼마 벌고 싶어요. 그 보니까 그 내년에는 3억을 벌고 싶다고 했네요. 3억은 어떤 취지로 벌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예전 회사의 첫 직장에서 교육받을 때도 그 꿈의 공유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말초적으로 생각하면 남한테 저는
내년에 3억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도 그걸 다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아예 SNS나 유튜브에 막 저는 그냥 막 SNS 다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이 올 정도의 불법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 그냥 좀 창피하다. 근데 그 창피함을 내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졌을 때 나 제가 2달 전에 유튜브에다 3억 벌겠다고 내가 피켓 뜨고 내가 올렸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놀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이 일이 힘든 게 아무도 제가 오늘 지금 대표님 만나 뵙고 있지만 제가 대표님 만난 이후에 그냥 어디 퇴근해가지고 어디 자버리거나 집에 가가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저를 말릴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말릴 수 없는데 내가 나를 말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나의 우군들을 막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군 중에 하나 창피함. 이 달성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꿈을 공표를 해야 되고 그 공표한 꿈을 가지고 내가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 가서는 그 꿈이 처음에 너무 크게 세웠다고 하면 달성이 안 돼요. 그럼 신입이 들어와서 전 내년에 3억을 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3억을 못 벌었는데 1억 7천을 번 거예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입이 첫 해년도에 1억 7천을 번 건 작게 번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랬을 때 선배들이 또 3억 번다고 했는데 1억 7천밖에 못 벌었네? 거짓말쟁이.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공표하고 자기 다짐을 스스로 어디 외치지 않았다. 그러면 스르륵 업에서 없어지거나 3,500만 원, 4천을 벌었는데 그 창피한데 그냥 창피한 걸로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럼 이게 그 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영업이든 뭐가 됐던 그 유지할 수 없다. 그 잘 보시면 그 제가 얘기하는 그런 공표 말고도 기업이나 국가나 뭐 대통령 새로 바뀌면 로드맵을 쫙 얘기하고 맞아요. 어떤 기업의 회장이 바뀌면 비전이나 미션을 딱 선포하면서 우리 땡땡전자는 글로벌 이런 걸로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 눈빛을 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회사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못 놀아요. 그 내년에 그거 달성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힘이 되어줍니다. 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본인의 그 현실과 상관없이 막연하게 큰 꿈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뭐 망상이라도 볼 수 있는, 뭐 내가 뭐 1,000억 부자가 되겠다, 뭐 2,000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뭐 자기가 봤을 때 뭐 큰 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꿈을 막 가는 거죠. 그런 약간 뭐 망상 비슷한 그것과 성공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지나치게 막 그 심한 그 꿈을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현실과 동떨어진. 난 2조를 벌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나쁘게 생각하진 않냐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공표하고 자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난 2조를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되게 허황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는 거죠. 현재 매월 2,300을 벌고 있지만 하고 있는 행동이 되게 몰입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느낌상 이 사람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세상이 제일 무서운 게 젊은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진짜 망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이건 되게 소설이에요. 네. 뭐 옆에 뭐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알고 봤더니 뭐 10조 부자의 딸이었다든지 사위가 됐다든지 네. 뭐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완전 망상이잖아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꿈이 저기 멀리 있으니까 숨이 차게 막 달려가다가 자기 수명이 90인데 끝났어요. 그러면 그거 못 이뤘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근접하지조차도 못했지만 남들 평균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주변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뭐 그게 망상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망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냥 막 저는 2조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맨날 PC방 가 있고 맨날 놀고 있고 하나도 일도 안 하고 있고 엉망진창이고 이러면 그건 이제 약간 그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가지고 그건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좋게 봐야죠.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의 명확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명확성이 중요한 이유와 더불어서 그 명확한 목적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뭐 돈을 내가 얼마 벌겠다, 뭐 10억을 벌겠다, 뭐 이런 수준은 또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그 밑에서 내가 뭐 하루에 10명씩 사람을 만나겠다, 이런 게 명확한 목적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잠깐 꿈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늘에 북극성 하나를 딱 띄웠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물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을 시작했을 때 업종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업종을 선택했으면 그 업종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완전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제 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저기까지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징검다리인데 여기 1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그거를 짧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저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큰 돈 벌 건데 부모가 부자라서 그냥 가진 돈으로 부동산을 막 투자해가지고 버는 부동산이 아니라 중개를 해서 커미션으로 부자가 되고 어느 순간 그 번 돈 가지고 내가 자산도 마련하겠다 생각하면 일단은 종잣돈을 버는 데까지는 가야 되고 진입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돈을 벌 거다. 그럼 그 큰 목적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첫 번째 단계로 자격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작은 목적이 될 수 있고, 그게 달성이 되면 회사를 잘 선택해서 입사를 해서 그 회사의 커리큘럼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해가지고 그 회사에 특화된 거에 1등이 되겠다. 그 1등이 된 이후부터는 그 제가 이번 책을 쓴 취지처럼 나만의 어떤 영업 조직, 특화되어 있는 나만의 어떤 회사, 이런 거를 나가서 창업해서 내 회사를 할 수도 있고, 이 브랜드 안에서 내가 내 팀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겠다. 그러면 저희 회사에도 자기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이 벌면 그 사람들 세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한테 법인을 설립하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 대 회사로 저희 직원이 있지만 세금을 처리할 수 있게. 안 그러면 그 번 돈에 너무 많은 걸 세금 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탈세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다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제 이 영상과 이제 대표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한 뭐 3개월, 6개월 진짜 열심히 하면은 뭐 억대 연봉 벌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너만 많이 벌지 뭐 굳이 이걸 뭐 알려주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뭐 다단계 회사나 많잖아요. 또 뭐 이거 하면은 뭐 누구나 쉽게 뭐 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부도 상당히 이제 이룩한 상황에서 굳이 뭐 또 여기서 뭐 더 벌고 더 성공하겠다고 사실 뭐 욕심을 내거나 하지 않아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벌고 말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돈 버는 차원이 아니라 자꾸 창업,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뭐냐면 현 상태에서 무슨 잘 벌고 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건 저희 회사 오너인 본사의 의장님조차도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조차도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얘기하면 만족하지 않을걸요. 그렇겠죠. 이 사람의 만족은 만족하고 뭔가 추진하는 게 멈출 때가 딱 있어요. 저는 그 멈추는 날을 정해놨어요. 네. 사망일. 그 뭐냐면은 제가 부동산 업계에서 무슨 1등으로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 뭐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 길이 먼데,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거는 혼자서 못 벌어요. 저희 직원한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2, 3억은 벌 수 있다. 2, 30억을 벌거나 2, 300억을 벌려면 혼자서 벌 수가 없다. 근데 이 업계는 2, 300억을 버는 사람이 현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직으로 버는 거예요. 저도 저희 회사의 인원이 현재 50명인데 그 50명이 70명 되고 100명이 되게끔 지금 몇 달 안에 만들려고 2호점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들을 추진해서 뽑고 있는데, 굳이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테라노에서 일할 만큼 해봤는데 내가 서울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내려보내서, 내가 테란노 대로변에 있는 빌딩들 모르는 게 없는데 테란노 이면을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키운 사람들이 그 이면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그 이면을 지배할 수 있고 거기서 거래할 수 있고, 내가 뽑아서 잘 가르쳐준 사람들이 내가 주로 일했던 강남이 아니라 광화문, 여의도도 아주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회사 사무실 임대차 좀 하는 회사야. 이게 아니라 책 제목처럼 그 회사가 한국에서 사무실 임대차의 1등이야. 이런 거를 제가 아직 이렇게 얼굴 보면 이제 제가 그렇게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가 사무실 임대차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야. 그 미국에 뭐 부동산 회사 있어요. 그냥 그 회사 알아? 그랬을 때 거기가 그 세계 1등이잖아. 그럼 제가 세계 1등까지 바라진 않아요. 근데 서울에서 사무실 임대차 그 회사가 잘하는 1, 2, 3야. 이렇게는 제가 들고 싶은데 과연 네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 사무실 임대차로 1, 2, 3냐 얘기하면 저는 아니요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많아요 위에.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러기 위해서 후학도 많이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내 배운 대로 잘 하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심지어는 저한테 배운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의 경쟁사 임원, 네. 경쟁사의 사장, 네. 경쟁사의 직원으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저한테 배웠거나 저의 동료였잖아요. 그럼 뭔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업계에 많이 깔렸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런 경험도 해봤어요. 수수료가 20몇 억의 계약이었는데 서로 믿는 사이니까 전화로 내 고객이 미네 건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연락처 줄 테니까 네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잘 조정해서 계약해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연락처 받아서 연락하고 답사시키고 진행하고 한 반년 걸렸어요. 그렇게 진행해서 사옥 이전이었는데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높은 금액으로 받았어요. 그럼 느낌상 이러잖아요. 전화번호 하나 받았는데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느낌상 돈의 90% 이상은 제가 다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처음 약속한 대로 네.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회사에 보냈어요. 그래요? 왜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원천적 소스로 이사할 그 회사를 그 회사가 저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그 회사에 입금을 하고도 저희 회사에 남은 돈도 그 한 자리 숫자의 억은 아니었어요.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이 기회에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기회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소개받은 고객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저 사람한테 원천 소스 제공한 걸로 인해서 줬지만 이거로 나는 6개월 동안 좋은 학습과 이 회사에 대한 인간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한 규모의 거래를 나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다음부터의 계약은 다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학습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다고 하면 저는 사람을 키우고 계속 뽑고 그 죽을 때까지 계속 누군가를 가리키고 내 팀원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친하게 지내서 같이 공동 중개를 할 수 있고 이런다고 하면 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버는 거는 명확한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벌어야 된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뭐 2호점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업 조직의 성공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 조직의 성공 핵심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데 끊임없는 리크루팅,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업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다른 일을 하게끔 보내주는 거. 제가 영어로는 터미네이션이라고 맞아요. 그 표현을 했는데 너무 그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요. 그 수많은 미국의 부동산 매뉴얼 책에 조직 관리의 이 3가지를 다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터미네이션을 하는 목적은 기존의 리텐션이 잘 되고 있는 정예화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사람을 뽑고 잘못 본 사람들을 내보내고 남아있는 사람을 계속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가르친다. 그 3가지가 핵심이라서 사장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의 포인트가 빌딩 파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너 지난달에 이 좋은 계약을 네가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일을 나와 함께 하면 안 되겠냐. 그 회사에서 주는 혜택을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으니 그 돈적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을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주고 이제 강남역에서 50평짜리 사무실 하는 거는 그만해도 되잖아. 와서 5만 평짜리 건물에 2,000평짜리 임차인 진행하는 걸 해라. 네가 그거는 잘 안 해봤겠지만 우리 회사는 그걸 하고 있으니 너에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심지어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 네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니 와서 함께 하자, 이런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경쟁회사라든지 부동산 회사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저 노창이라는 놈이 저 그 헤드헌터라는 그런 그 미명화에 잘 키워놓은 우리 직원들을 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도 직원을 많이 잃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가리켜서 뺏고 뺏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을 내 옆에 두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저도 북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북극성을 같이 가기 위한 동료를 같이 만드느냐 이런 차원이지. 그 와중에 돈도 잘 벌고 좋은 사람이지만 저랑 일이 안 맞는 사람이면 그 얘기하다 보면은 아 그건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맞는 일을 하는 회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동안 참 서로 고마웠다 해서 떠난 사람은요 여전히 계속 친해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있어서 정말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잘 키워놨는데 경쟁사로 간다든지 아니면 본인 사업하겠다 나가면은 저는 약간 좀 배신감도 좀 들고 좀 속도 많이 상할 것 같아요. 뭐 좀 허탈감도 좀 들고. 대표님은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천 명을 가리키고 같이 일하고 내보내고 막 이런 걸 반복을 하다 보면요 그 제 예전에 저의 위에 계셨던 사장님의 마음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죠. 좀 둔감해져요. 뭐가 둔감해지냐면 아 그래 너도 때가 됐으니 떠나야 되겠구나. 아 내가 너한테 다음 스테이지를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 같네. 뭐 관계가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우리 좋았으니까 굿바이. 딱 이런 거고요. 실제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를 뭐 솔직히 수백 번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연이 다 했는데 뭐 앞으로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그렇게 나갔는데 한 1년 있다 나타나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사장님이랑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나간다고 해서 배신자 앞으로 다시는 그 을지로 올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그냥 가서 거기서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좀 아쉬우니까 뭐 일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저희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4번 입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아 내가 다음 놀이터를 너에게 제공하지 못했구나. 너의 그릇이 나의 그릇보다 큰가 보다. 잘 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그냥 세상 살이려니 하면서 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속편해요. 내 딸을 잘 키워놨는데 이제 시집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네가 아빠를 두고 지금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비유를 또 드니까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50평 이제 중개하지 말고 뭐 이제 500평, 5000평 뭐 10,000평 이런 거 해라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그래도 작잖아요. 또 이제 그런 또 대형 오피스를 거래하는 회사들이 복수의 회사들이 있겠지만 또 잘하는 회사 또 뭐 3-4개가 대부분 또 시장을 갖고 있을 거고 네. 그럼 진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건너면은 뭐 다 아는 사이고 또 건물주나 뭐 임차인도 다 건너면 다 연결되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평판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 평판 관리라는 게 사실 뭐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뭐 한번 얘기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게 뭐 그렇게 내가 한번 잘못한 게 뭐 그게 나중에 엄청나게 뭐 큰 분배량이 와서 되겠어?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세상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SNS를 하고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부동산 회사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이 오면요 저도 이제 누군가 건물 팔아달라고 해서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속으로는 뭘 보고 연락했지? 무슨 뭐 제가 신문 광고를 내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분들이 나중에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뵀었나요? 뭐 이러면 아니요 그 인스타그램 봤는데 뭐 이런 게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제가 반대로 이러이러한 부동산 회사인데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뵐 것 같다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저의 연락을 받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면 그분이 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 그래 이 회사가 검색을 해보면 뜨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고 전화통화 이후에 보통 카톡이나 문자로 제 명함도 보내드리면 제 이름을 검색을 해봐요. 스마트폰이면 검색해보면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했다. 거기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그 글 몇 개 보면 정신병자인지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네. 이런 것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판 관리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신입이 된 경력이든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한다. 요즘 평판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기업들 간에 이직하면 전 인사팀장한테 이번 인사팀장이 맞아요. 해서 뭐 이 사람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평판도 있겠지만 매사에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나의 행동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행동거지를 그렇게 조심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뭔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날것이라고 하더라도 전 적극적으로 밖에다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평판관리라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래도 직업관이라는 거를 갖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구나.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포스팅에서 느껴지네. 아, 이 사람이 대학원에 가서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지 돈 들여서 공부한 그것이 나의 부동산 거래에 녹아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특히 이제 뭐 제가 그걸 누굴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단짠단짠을 인스타그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에 부동산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개인 사생활도 막 녹아 있잖아요. 저처럼 인스타그램을 6개를 하시던가. 저 이제 다 다른 걸로 작가의 채널, 부동산의 채널 다 따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속초 탐험가 채널도 따로 있고. 근데 부동산 채널에 들어와서 네이버 타고 들어왔는데 거기 딱 들어오면 저는 그 부동산 채널에 저는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주게 저는 해놨단 말이에요. 가족들이랑 가서 여기 탕수육 너무 맛있어요. 이걸 거기에 저는 안 올려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그런 걸 아주 세심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태국 푸켓에 가서 헐벗은 비키니 사진과 건물 투어하는 사진이 결합돼서 막 돼 있는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어떤 그런 평판 관리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문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 인스타그램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을 자기가 밖에 보이는 부분에다가 좀 안 하는 게 좋다. 야, 인스타그램 6개 나오세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의 평판 관리는 내가 남들한테 뭔가 피해 안 주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말 안 나오게 하는 거 이런 게 그쳤다면은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뭘 보여주고 뭘 감춰야 될지 이것을 잘 하는 게 평판 관리가 되겠네요. 감출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포장을 잘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업에 이런 거 있어요. 500억짜리 빌딩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 역삼동에 그 건물 하나 그 500개짜리 500개짜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 업에서는 그 500개짜리가 500억을 표시한다는 걸 저희는 다 알아듣긴 하지만 그냥 너무 껄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첫 직장의 회장님도 단어를 딱 선택을 할 때 고급지고 품위 있는 단어를 쓰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뭐 회장님 저 이래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고객이 이거 조금만 더 잘하면 이거 넘어올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어렸을 때 했는데 뭐가 넘어오고 뭘 작업하냐는 거예요. 그냥 지금 진행하는 고객을 잘 설득하고 있어서 이게 협상이 좀 더 잘 되면 계약이 성사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거 지금 작업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넘어올 것 같다고 이게 똑같은 결과물인데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걸 좀 저급한 표현을 쓰면 나도 저급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이 날 것으로 나왔을 때 나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릴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업계에서 많이 욕먹어요.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하셔서. 작작해라. 뭐 니만 일하냐. 아니 뭐 근데 제가 대표님 이제 얘기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 상위권의 그 사람들 그분들께서는 되게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고 그거 뭐 대단한 얘기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냐 이런 느낌인가요? 맞아요. 네. 저희 회사 1등하는 사람이나 다른 회사 1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네. 지금 나누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겨워. 이미 다 아는 얘기. 네, 아니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체화가 됐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 하거나 이제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진짜 일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 기준이 애초에 잘못 잡히면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 책에서 놀랐던 게 중국에서 996 운동이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중국의 이제 중국판 실리콘밸리 뭐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대요. 네네. 그거 보고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양적인 차원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게 1년, 3년, 5년, 10년이 쌓이면은 걷잡을 수 없는 그 차이로 또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표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뭐 꼰대라든지 이런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막 사회생활하고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뭐 너가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다면은 이런 마인드와 이런 일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들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 대표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단어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 노동법이라고. 이게 기업이 어떤 직원을 뽑아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뼈를 갈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거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이거는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부동산업이라든지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규직 형태의 어떤 회사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회사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자는 시간 말고 무조건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뭔가 익숙해졌을 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사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법이 적용되는 회사원들의 신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9 to 6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어길 필요는 없지만 6시 이후에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기초는 이제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돈 벌어 먹으려고 아무 회사나 취직했다. 그러면 9 to 6를 하면 되죠. 또 그렇게 사는 삶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나중에 그 일로 전문가가 될 거야. 근데 경력이 없는데 전공은 그걸 했으니 맞추다 보니까 그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윗사람이나 그 회사의 사장이 결국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9 to 6를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다녔던 모 대기업도 5시 반 되면 컴퓨터 꺼져요. 저희 본사도 승인받아야 5시 반 이후에 일할 수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법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윗사람한테 나는 좀 일을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8시까지 일하게 보안 해제를 해달라. 그러면 뭐 일하고. 근데 그 일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낮에 못한 일을 마저 하는 야근일 수도 있겠지만 야근으로 생각하느냐 공부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저 부장의 자리까지 가고 사장의 자리까지 가려면 40살에 퇴사해가지고 내가 회사를 차려서 지금 회사의 경쟁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뭐 집에 퇴근해서 집 앞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합니다. 그게 들여다보면 회사 일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 미래를 위한 공부인데 때마침 하는 공부가 자기 회사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업하려고 하는 회사를 지금 회사에서 배울 수 있다. 그쵸. 그냥 따로 공부를 안 하고 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인큐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 to 9 해도 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뭐 과거에 뭐 많은 기업들이 너무 이제 근로자분들을 너무 이제 억압하고 막 강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법을 통해 이제 보호하는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기도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맞아요. 컴퓨터를 이제 자꾸 꺼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법을 어긴 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 업무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력 있게 일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뭐 요즘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뭐 단군 일에 가장 뭐 성공하기, 부자 되기 쉬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제도적으로 어쨌거나 이 틀이 어쨌거나 딱 맞춰지니까 그 이상 일하는 사람이 더 적어지는 거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님 근데 불안하신가요? 늘 불안하죠. 아, 늘 불안하세요? 그렇게 가진 것도 많으시고 잃은 것도 많으신데. 불안한 거 엄청 많죠. 책에서 이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배로 비유하자면 큰 그 유람선이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네. 선장한테 지금 행복하냐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네.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바다라는 곳이 오늘 잔잔한데 내일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오면 그 태평양에 그 거대한 13층짜리 유람선도 이 깨알만한 그런 유람선인데 그 타이타닉도 바다에 가라앉았잖아요. 지금 평온하다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괜히 그냥 북쪽만 바라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진 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나 건물주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네. 저 사람이 1000억을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하고, 건물을 10개나 갖고 있는데 이 공실 2개나 있다고 왜 저 난리를 치고, 그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의 꿈이 가진 게 많아질수록 꿈이 더 커져요. 아,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10인분의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냄비를 내가 샀는데 라면 봉지 하나를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끓인다고 생각해. 뭔가 이 깨알 같은 뭔가를 하는, 장난을 하는 것 같고, 저 냄비에 물을 다 부어서 끓였는데 라면 한 봉지를 들고 뭔가 쑥스러운 것 같고, 이러니까 더 많은 거를 해야 되는, 할수록 그릇을 자기 스스로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1등한테 제가 농담처럼 지나가면서 내년에는 매출을 얼마나 할 거예요? 그랬더니 100억 해야죠. 그래. 아이고, 허황된 얘기를 하지 마요. 뭘 100억을 해요 갑자기. 그랬더니 저 100억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오늘 얘기한 그 많은 연장선상에서 100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1억을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하고, 저희 회사 경리가 저번에 지나가는 얘기로 몇 년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뭐 괜찮은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괜찮아?
지금 뭐가 괜찮냐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악산 정상에 올라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이제 내가 다 알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산을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즉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죠. 지리산은? 그래서 지리산을 오르고 난 한라산은? 네팔에 가야 되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분석학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푹 퍼져가지고 이제 됐어? 이런 거는 성공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볼 수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잘 살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강박이 들면 안 돼. 약을 먹을 정도는 되면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내 온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난 지금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 불안한 이런 마음을 갖는 이런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나이에 제가 왜 그 서점에 가서 비트코인 책을 사가지고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이러겠어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 그 세상까지는 안 와 있지만 어느 순간 이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지금 오후에 매매 계약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직원이랑 송파에서 만나요. 네. 근데 뭐 계약한다고 하면 계약서 갖다 놓고 자 계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설명드리고 도장 받아서 도장 찍고 계약금 입금하고 이런 세상이잖아요. 아직 종이에 도장을 찍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지 않지 않을까. 근데 그게 10년 후가 아니라 불과 한 몇 년 후면 그냥 화상 열어놓고 자 그거 계약하시기로 합의하셨고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물건은 30 비트코인이거든요. 자 입금 확인해 주세요. 계약 승낙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자 전산상 등기부 이전 완료시키겠습니다. 띠띠띠 자 등기부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다 돼 있잖아요. 사실 부동산도 전자계약 시스템이 다 완료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 예전 회사에서. 겁나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게 처음이라 불편한 거지 스마트폰 쓸 때처럼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뭐 직접 시간 맞춰서 만나는 것보다는 편하겠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급변하는 세상에 내가 너무 이렇게 배 두들기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일이 없어지고 손님이 없어져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부동산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나? 알고 봤더니 그 시대에 맞춘 사람들은 이미 다 벌고 급변하는 세상이라 저는 불안감을 갖고 계속 세상의 변화와 그 변화에 내 업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짓눌리거나 이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굉장히 큰 독이 되겠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더 추진력을 이용을 하세요? 그 불안을 챌린지의 기회로 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여성분이 좋아하는 옷을 사고 좋아하는 외모를 가꾸기 위해 노력을 하고 뚱뚱한 놈 싫다고 하니까 살 빼려고 노력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결국은 그게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 같지만 그 여자랑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가 날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봐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불안감을 챌린지로 활용해가지고 그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야? 다른 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이런 거를 지금 다른 업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네이버는 왜 두나무랑 합병했지?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거래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뭔가 이 세상의 거래를 손쉽게 하기 위한 뭔가를 도전하고 있구나.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강력한 안전지갑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기업들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내 업에서는 안 변할까? 이 생각을 하면 그럼 나는 그거에 맞추기에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불안한 거 가지고 이 업은 이제 못 해먹을 업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면 되잖아요. 그런 계기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불안은 충분히 기회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번에 쓰신 책 제목이 천하무적 1등 부동산인데 이 천하무적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무슨 만화 영화처럼 네. 그 우주 1등 뭐 이런 거는 너무 허황되고 네. 책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거나 대형화 하시려고 하는 사장님이나 팀장님, 영업 조직의 장을 위해서 제가 지침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역삼동 이면에서 내가 부동산 회사 하나 차렸는데 최소한 그 동네에서 1등은 돼보자. 내가 그 부동산 100군데 중에 1등은 돼보자. 그리고 1등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횡단보도를 건너게 돼 있어요. 역삼동에 1등이 돼보면 논현동도 한번 가서 영업해보고 싶고 그 논현동 위에 이제 청담동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회사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 직원의 숫자가 50명, 100명 되고 그러면 저도 오늘 아까 매매 계약 하나 한다고 했는데 매매 계약을 송파에 가서 하지만 물건은 경상남도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인데 그 경남에 있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아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왜 경남에 와가지고 우리 나와 바리에 계약을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영역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다 하더라도 한국 1등은 못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큰 얘기만 막 하다가 소심한 얘기를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부동산 업을 차려가지고 대한민국 1등이 되겠다는 북극성을 띄워서 포부를 갖고 일을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냥 역삼동 1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역삼동 1등은 작은 게 아니에요. 아, 그쵸. 엄청 크죠. 그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떤 영업 조직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송파점이라고 해가지고 을지로 와서 차 팔면 안 됩니까? 그래서 충분히 내가 내 지역에서 다져서 1등이 된 다음에 영역을 넓힐 수 있으니 그 꿈을 크게 가지시고 한 동네에서 1등이 한번 돼보시고 천하무적이 되는 첫 단계에 올라선다. 그러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의 지금 회사를 생각하면 이제 막 뭐 이런 중개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계신 분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거인처럼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엄청난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쳤던 그 팀원들 중에서 저보다 더 큰 부를 이루고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회사의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을 재미가 없다고 하면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 뭐 어느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죽었다 깨나도 평생 연구를 해도 내 교수를 앞지를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은 선생의 도리가 있는 거고 배웠을 때 그 제자가 그 선생을 뛰어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저는 제 팀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계약을 네가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는 거라서 해볼 만한 거죠. 그럼 대표님의 입장에서 대표님의 진짜 두려운 적은 누구예요? 진짜 뭐 글로벌 기업의 부동산 기업들이 아니면 지금 뭐 내 회사보다 더 큰 1등, 2등 기업이 두려우세요? 뭐 어떤 존재가 두려우세요? 그런 차원에서 두려운 존재는 없고요. 왜냐면 천하무적이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모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해서 재산은 많으시지만 그 사람이 제 회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회장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그냥 돈이 많으시고 전자회사의 회장님이시구나. 근데 이제 굳이 네가 두려운 게 뭐냐? 그럼 이제 사람을 떠나가지고 제가 두 가지 정도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퍼지는 거. 몸이 아프거나 뭐 일을 못하게 돼서 제가 퍼질 상황이 됐을 거. 그게 좀 저는 두려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여파로 뭔가 제가 가장으로서 영업사원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은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제 딸이 잘 살 것 같긴 하지만 그 딸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내 딸이 원하는 것만큼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저의 두려움이었고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제 딸들이 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다 알아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걱정이 없는데 제가 퍼지는 거,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 제가 치매에 걸리는 거 이런 게 그냥 막연한 그냥 두려움. 오늘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를 적어오긴 했는데 질문하신 거에서 실제 스크립트대로 하나도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항상 네가 이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 너의 직업관에서의 너의 마음은 뭐냐 그런 말씀을 항상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저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제가 그냥 열심히 그냥 저만 일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늘상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마음가짐을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이제 집을 지시면 어머니가 그 집을 파는 거를 보고 살았고 제 딸도 부동산학과에 다니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 부동산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부동산하는 놈한테 주려고 딸을 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업이라는 게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사람이 바라보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좋아졌지만 부동산 이퀄 복덕방 그래가지고 복덕방이라는 뜻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폄하하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양키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가리킨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좀 잘 배워서 나가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만 고객들한테 덕분에 좋은 건물에 이전을 했다. 덕분에 좋은 재산을 읽었다. 저도 제가 사준 건물인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데 뭐 자산 가치가 막 3배가 됐다든지 이런 건물 보면 저 때문에 수백억 번 거잖아요. 그 수백억에서 나한테 돈 안 주는데 그분은 수백억 자산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이익을 가져다 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호감으로 부동산도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하는 부동산도 있네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저 때문에 그 사람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런 인식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거창한데 거래하는 부동산의 고객들한테 준다고 하면 이 업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의사를 바라보는 것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다르잖아요. 좋은 직업군이라고 인식받는 곳에 내가 일조할 수 있다. 그러면 제 딸이 40살이 돼가지고 손님을 만났는데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이시네요. 미국에는 명함을 줬을 때 좋은 직업이네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일조할 수 있게 제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좋고, 이 책에도 목적이 그렇게 잘 업을 대형화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셔가지고 이상하게 일을 하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좋게 일하시는 분들만 이 업계에 남아서 세상이 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나쁜 일이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천하무적 1등 부동산의 저자 노창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